IMF로 쫓겨난 남자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한 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추락의 겨울 1997년 서울의 한복판. 눈발이 차갑게 흩날리던 겨울. 서울 남대문 한복판에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간판이 내려앉았다. 은행 앞에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줄을 섰고 TV에선 연일 IMF 구제금융 구조조정이란 단어가 쏟아졌다. 박상도 38세. 인쇄소를 운영하던 그는 그날도 거래처로 뛰어다녔다. 부장님, 이번 달만 밀어주십시오. 다음 달엔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소였다. 우린 이미 부도야, 박 사장. 각자 살 길 찾아야지. 눈이 내리던 저녁, 인쇄소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 폐업 공고. 직원 6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사장님, 월급은요? 이번 주만 기다려줘.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윤미가 식탁을 내리쳤다. 당신 대출이 밀렸다며? 지금 막으려고 은행 다녀왔어. 당신 지금 나 몰래 집 담보로 또 잡혔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당신은 늘 그래. 윤미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난 당신처럼 무능한 사람 옆에서 더는 못 살아.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이불 가방을 싸서 나갔다. 며칠 뒤 윤미는 낯선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거래처의 최 부장이었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박 사장, 세상은 냉정한 법이에요.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쓰러진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눈이 내렸다. 그는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라 불리던 이름, 남편이라 불리던 이름. 다 잃었구나. 제2장 잃어버린 이름. 고시원의 밤. 2001년 겨울 을지로. 비에 젖은 거리 위로 네온사인이 꺼져갔다. 그때 그는 좁은 고시원 복도로 들어섰다. 문 하나당 방 하나, 각 방엔 남자 하나씩, 그리고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박상도, 그도 그중 한 명이었다. 2평 남짓한 방, 벽엔 곰팡이가 피고 창문은 손바닥만 했다. 방 안에는 라디오 한 대와 손때 묻은 수첩 한 권뿐이었다. 그 수첩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살아 있었다. 낮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밤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은 하루 3시간. 그는 늘 말없이 일만 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어깨를 다쳤다. 아저씨, 병원 가셔야죠. 젊은 인부가 걱정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 가는 데야. 저녁이 되면 고시원 복도 끝방에서 싸움 소리가 났다. 돈 갚으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이봐요, 그만하세요. 다들 힘든 세상 아닙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고 폭행이 멎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를 고시원 지킴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에게도 유일한 친구가 생겼다. 옆방 청년 철민. 30 초반에 실패한 자영업자였다. 둘은 매일 새벽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다. 형님, IMF 때 진짜 다 날아갔어요? 그래, 사람도 돈도 다 날아갔지. 근데 형님은 왜 안 무너져요? 무너졌지. 다만 일어나려는 척하는 거야. 그 대화가 그에게는 삶의 온기였다. 며칠 뒤 편의점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윤미였다. 고급 외투 명품 가방, 옆엔 새 남편 최 부장. 그리고 어릴 적 아들 준호가 있었다. 아빠다. 아이의 목소리에 윤미는 얼굴이 굳었다. 그런 사람 몰라.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갔다. 남은 건 문 위의 종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상도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썼다. 사람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어렵다. 그리고 컵라면을 반쯤 먹다 말았다. 눈물이 국물에 섞였다. 제3장 경비복의 무게. 다시 시작된 삶. 2015년 봄.
서울 외곽의 중산층 아파트. 박상도는 그곳의 경비원이었다. 남색 제복 다른 구두,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의 단지를 돌았다. 그에게 그 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표식이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그를 아저씨라 불렀다. 아저씨 이거 좀 대신 버려요. 예, 금방요. 그는 늘 웃었다. 하지만 하루는 젊은 입주민이 그에게 소리쳤다. 경비 아저씨 택배 제대로 안 갖다 주면 신고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그는 경비실 안에서 한참을 바라봤다.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건 아직 내 인생이 덜 끝나서겠지. 그러나 새벽마다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한 아이가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청소해요. 그럼 깨끗해야 모두 기분이 좋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이래요?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법이란다. 그 소년의 이름은 은기. 은기의 순수한 미소는 상도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날 밤 그는 버려진 신문 더미에서 한 기사에 눈이 멈췄다. 비트코인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기회. 가상화폐 금융을 뒤흔들다. 그는 중얼거렸다. 비트 뭐라고? 며칠 뒤 휴게실에서 청년 경비원이 말했다. 형님 이거 들어봤어요? 코인? 진짜 대박 났다는 사람 많아요. 가짜 돈 아니야? 아니요, 진짜 돈이에요.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빌려 검색을 시작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블록체인.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불이 켜졌다. 이거다. 나도 다시 배워야겠다. 이후 그는 퇴근 후 새벽까지 공부했다. 마우스 대신 연필을 쥐고 메모하며 이해 안 되는 문장은 3번 다시 읽자. 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어느 날 관리소장이 말했다. 박 씨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거 왜 해? 그런 건 젊은 애들 장난이야. 소장님 저는 늙은 게 아니라 조금 늦은 거예요. 그는 퇴직금 300만 원 전부를 비트코인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잃어도 괜찮다. 이건 내 마지막 배움이자 내 마지막 반격이다. 제4장 숫자 속의 불 인생의 두 번째 불꽃. 2018년 여름 서울 외곽의 한 경비실. 박상도는 책상 위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엔 파란 그래프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이젠 정말 끝인가? 300만 원으로 시작한 비트코인. 한때는 2천만 원까지 갔지만 폭락이 시작되면서 절반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아저씨 그거 다 사기라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세상이 다 사기겠네. 밤마다 커피 믹스를 타서 버티던 그에게 그래프의 붉은 선은 인생의 심전도 같았다. 올라갈 땐 살아 있었고 떨어지면 죽은 기분이었다. 그러던 2020년 봄. 코로나로 세상이 멈춘 그해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투자처를 찾았다. 다시 코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번엔 다르다. 새벽 4시 그는 경비실 전등을 끄고 화면을 응시했다. 빨간 선이 폭발하듯 치솟았다. 1코인 1000만 원 돌파. 그는 웃었다. 이제 세상이 나한테 조금은 미안해 하겠지. 1억 원이 된 순간 그는 모든 걸 팔았다. 퇴근 후 중고등학교 앞 부동산을 찾아갔다. 이 돈으로 제일 오래된 집 하나 사려는데요. 예? 경비님 진짜요? 예. 낡아도 괜찮아요. 내가 고쳐 살면 되죠. 그가 산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윤미가 한때 살던 동네였다. 그는 마당에 서서 허공을 봤다. 이 근처에 내가 살았지.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여길 지키지. 제5장 부동산의 역습 복수의 서막. 2021년 가을. 부동산 시장은 미쳐 있었다. 그는 세입자 몇 명이 살던 반지하 건물을 사들였고 2년 뒤 재건축 발표가 나왔다. 집값은 5배로 뛰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이번엔 진짜 운이 내 편이네.
그날 저녁 그가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성산동 102-4. 그건 바로 윤미의 이름이 적힌 집이었다. 이 집을 판다고?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한번 제대로 끝내보자. 며칠 뒤 계약서에 그의 이름이 적혔다. 박상도 매수자. 그 순간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바로 그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한 달 뒤 윤미는 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등기 이전이 됐다고요? 부동산 주인이 말했다. 예, 이미 계약 완료입니다.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그녀는 상도를 찾아왔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 집은 내 거야. 당신 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넌 나를 그 추운 겨울 거리로 내몰았지. 이제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상도 씨, 제발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 나도 그때 너에게 이렇게 빌었어. 상도는 매몰차게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윤미는 여인숙을 전전하며 살았다. 준호는 직장을 잃었고 수지는 카드 빚에 매일매일을 시달렸다. 뉴스에서 부동산 대박 소식이 흘러나왔다. 70대 경비원 출신, 부동산 투자로 30억 자산가 등극. 그는 TV를 끄며 혼잣말했다. 그래, 이제 조금은 통쾌하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복수는 달지만 후회는 씁쓸하구나. 제6장 결산 용서의 시간. 2023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늦은 저녁, 박상도는 경비실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벽 한켠엔 신문이 붙어 있었다. 코인으로 재기한 70대 경비원 부동산 성공 스토리 화제.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세상이 떠들어도 되겠지. 그때 낡은 경비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아버지. 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요. 상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준호 오빠는 연락이 안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집도 이제 곧 나가야 해요.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봉투가 있었다. 장학재단 기부 예정금. 그는 그 봉투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은 원래 내 복수를 씻으려 했던 돈이다. 하지만 이제 용서를 배우려 한다.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너무 늦게 후회했어요. 늦은 후회라도 괜찮다. 사람은 잘못보다 돌아오는 용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자. 아버지, 그럼 우리 가족은요? 너희는 다시 일어서야지.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며칠 뒤 그는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아갔다.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이 큰 금액을 정말 다 기부하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돈은 복수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번 돈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써야죠.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경비원 박상도 전 재산 30억 기부 복수 대신 사랑을 남긴다. 화면 속 그는 웃으며 말했다. 늦게 피는 꽃이 제일 향기롭다더군요.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 방송을 본 윤미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은 결국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네. 수지는 병실 밖에서 울며 전화기를 쥐었다. 아버지, 엄마가 당신 뉴스 보고 울었어요. 이젠 용서받고 싶대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됐다. 그 말이면 다 용서가 된 거야. 며칠 뒤 눈이 내리는 아침.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손녀 은기가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멋있대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할아버지 왜 돈을 다 줬어요? 우리도 좀 주지. 그는 웃었다. 은기야, 할아버지는 돈보다 마음이 더 많아. 그건 줄수록 커지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로 나갔다. 노을빛이 가로등 불빛과 섞였다. 손녀가 그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해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은기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울래요. 그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세상은 참 고맙다. 끝내 내게 이렇게 웃을 기회를 주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경비복 단추를 풀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다. 눈발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경비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 아래 박상도와 은기의 웃음이 오래 남았다. 당신의 모든 순간과 함께합니다. 하시네마.